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로 이어서 교과서 140페이지 프린트는 이제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이제 민족문화가 어떻게 꽃피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조선에서 과학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발달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자, 1번.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여기서 소개하는 것 중에 거의 상당수는 사실상 이제 세종대왕 때 거의 다 완성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세종대왕이 위대하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위대한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 아는 학생들. 근데 그 이상, 그 이외의 것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먼저 1번. 과학기술의 발달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일단은 국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나라가 일단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국, 그 다음에 또 하나 군대도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이 연구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사실 조선시대 때의 이 성리학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썼어요. 백성들을 잘 살펴줘야, 그래야 국가가 잘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어느 정도 시켜줬던 것이 바로 이 유학과 성리학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 성리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국가가 이제 성리학적인 도덕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자기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열심히 닦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들의 뛰어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백성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가 잘 도덕적인 국가로, 평화로운 국가로, 착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리학자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3일만 굶으면은 도둑질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속담이 있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성인군자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생활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동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먹고는 살게 해줘야, 그래야 바로 이제 도덕적인 얘기도 듣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를 갖추게 하는 데에 정말 집요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당시에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때 당시에 똑같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바로 유학자들과 같이 손잡고서 열심히 바로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민생이 안정이 되어야 성리학적 이상도 펼칠 것은 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조선의 산업은 농업이에요. 이 농업이 잘 되려고 한다면 날씨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비강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못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수학 자체를 수학을 하는 것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군주는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며, 언제 바로 논이나 밭에서 김매기, 즉 풀 같은 것을 베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국왕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조정에서는 그 해에 이제 그 날짜,
어떻게 지나가는가, 1년 365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전부 다 관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구는 태양을 바로 36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이때에 하늘에서 바라보이는 그 별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의 위치를 보고서 이 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가 바로 몇 월 며칠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때는 뭐 씨를 뿌려야 되고 혹은 수확을 해야 되고 김매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결정되었다, 뭐라고 할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의 별의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먼저 천문학과 그 다음에 역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됐던 것인데, 거기서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양성 이쪽에서 옛날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졌었다 생각되었었던 하늘의 별의 위치를 나름대로 이제 돌에다가 새긴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걸 본따 가지고서 이른바 이 조선 정부는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하늘의 별의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하늘의 별의 지도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적어주세요. 중간 1번 천문학 역법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천문도로서 고구려의 천문도를 기반으로 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혼천의와 간이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 현재 별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 동감이 이번에 혼천이와 간이 같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천체 관측 기구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에도 중요한 것은 날짜가 변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루의 날씨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정부에서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바로 하늘에 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사실상 시간을 알려주는 천체가 있죠. 그게 바로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해시계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해시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을철에 해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해하고 봄철에 해하고 여름철에 해가 하루에 떠 있는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때문에 바로 그때에는 해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을 때가 몇 시다, 뭐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때 당시에 바로 해시계, 다른 말로는 어려운 말로 이제 안구일구라고 합니다. 이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바로 이 해시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해시계고, 그 다음에 가정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때 당시에 장영신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도 이걸 제대로 보고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모형은 지금 현재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교하게 기계를 만들어가지고서 특정 시간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일종의 알람 같은 것이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일컬어서 우리는 자정조, 이건 이제 물시계라고 부릅니다. 물시계. 근데 기본적으로 하늘에 별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이때 당시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하늘의 천명을 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의 명령을 안다, 하늘의 의도를 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만들면은 이것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수입을 해다가 날짜를 세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하고 중국 베이징의 현재 시간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자라고 한다고 하니
그러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하늘하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하늘의 별의 위치하고 중국에서 보는 하늘의 별의 위치가 또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 중국에서 썼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이걸 써봤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농업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게 됐던 것이거든요.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세종대왕은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시간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철저하게 셀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달력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알려줬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먼저 하늘의 의도를 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사람이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옛날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 달력에 따라가지고서 시간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왕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생각했었던 백성들이 왕을 굉장히 축혀 올려주겠죠? 당연히 왕권 강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바로 이 달력을 받아가지고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안부의 일부를 통해 가지고서 하루의 시간을 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제 천상 열차 분자지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농업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왕권 강화와 그 다음에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이러한 천문학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농업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들도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지역은 농사가 좀 덜 되고 어떤 지역은 농사가 좀 잘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가 잘 안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자, 1000제곱미터 자,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런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땅에서는 여기서 한 100가마니 정도의 쌀이 나온다고 쳐요. 보통 이걸 이제 1헥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120가마니가 나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8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의 수확량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의 양이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는 거라고 한다면 재해를 오히려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은 농작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지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안 오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지역에서는 80가마니밖에 수확이 안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100가마니 어떤 지역에서는 120가마니가 생산이 됐는데 국가에서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는 일괄적으로 한 집에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한 20석 정도에 해당하는 쌀을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한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주면서도 어느 지역에는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전국 각 지역에다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전부 다 관측을 하는 치구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치구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길 때에 좀 더 공평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었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잘 되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있었던 많은 농사 잘 짓는다고 이제 소문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은 농사법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다 집재정을 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요. 강남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중국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는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게 됐었어요. 바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게 됐었는데 이 결과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1년에 농사를 한 번 지었었던 그런 땅에서 1년에 농사를 2번 짓게 된다고 한다면 수확량이 완전히 2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거 비슷하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가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경우에도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니까 국가도 좋고 백성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바로 이 중국의 선진 농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수입을 해오는데 이걸 수입을 하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좀 전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모내기법을 하는 방법을 바로 이 농사직서에다가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다가 다 보내줘가지고 선진 농법을 전파를 해주는 역할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농사직서인데 이것을 또 만드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훨씬 더 이전보다도 더 많이 잘 살아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양법 자체는 조선 전기에는 그다지 많이 확산이 되진 않지만 나중에 조선 중기, 조선 후기에 가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조선이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바로 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더 부유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농사직설, 모내기법, 이양법까지 소개했다는 점.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은 이제 여러 가지 책 같은 것을 이제 인쇄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사람들이 글로만 써가지고서 옮겨서 적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었던 이 금속활자를 좀 더 개량을 해가지고서 갱년에 만든 금속활자와 그 다음에 가민년에 만든 금속활자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서 이걸로서 굉장히 많은 인쇄물들을 찍어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의학입니다. 의학.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의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는 했습니다. 존재는 했는데 대체로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의학서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심히 익혔었던 의사가 바로 중국의 의학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중국에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약재가 있다고 한다면 뭐 감기에는 A라고 하는 약재를 써야 한다라고 적었는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 말하는 그 A라고 하는 약재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선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이 이 A라고 하는 약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되는 약품들을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수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이것이 비싸다 보니까 자신이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세종대왕인가 그럴 거예요. 바로 향약집성방이라고 하는 그런 약방 책을 만들게 됩니다. 즉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A라고 하는 약재가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B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B라고 불리는 바로 약재들아.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통 이제 옛날 백성 같은 경우에는 병이 걸리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제발 저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빌다가 앓다가 나오면은 무당에 넘기고 자기가 죽으면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병이 걸리게 됐을 때 이때부터는 자신의 몸에 약을 제대로 쓰기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학이 점점점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중에는 아예 의학 쪽에서의 대표화되는 해당되는 의방유치라고 하는 의학 서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때 당시에 고려 말 때쯤에 최무선이 화약을 이제 중국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진포대첩에서 왜구들을 전부 다 물리친 적이 있었었죠. 근데 화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조선에서는 이 화포를 열심히 좀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대포를, 즉 이쪽에 화포가 대포예요. 대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에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는 민족입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적들이 너무 많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조정에서는 바로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과 같이 싸움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에 한 명이 쏠 수 있지만 한 번에 몇백 발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화살을 발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살은 당겨야지 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겨야지 쏠 수 있는 화살을 당기지 않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른바 화살을 뒤에다가 화약을 붙여가지고서 심지를 뺀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서 로켓 발사처럼 발사하는 이른바 신기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실상 로켓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때 당시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화살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발사하는 바로 대도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 로켓, 우리나라의 신식 그 로켓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발사대를 우리나라가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바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대충 그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의 수레에다가 끌고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식의 발사대를 만든 다음에 이 구멍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가 이 신기전을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발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차 발명 넘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양반 중심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 중심 문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왕조라고 하는 건 나라의 지배계층은 바로 양반입니다. 여러분들, 양반이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바로 국가를 통치해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던 것이죠. 마치 고려시대 때의 귀족들이 문벌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제 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먼저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긴 했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점차 한문을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문을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서 바로 여러 가지 시라든가 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자를 사용한 여러 가지 문학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각 양반들은 뭐 약간 좀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양반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바로 시문집을,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시집 같은 거죠. 바로 시문집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문집 중에 하나는 발표 하나 쳐주겠습니다. 서거정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동문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문집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먼 옛날서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있었었던 모든 시들을 전부 다 싹 다 모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들을 모아가지고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서 시집을 만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도 옛날 분들의 그런 생각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별표 하나, 서거정의 동문선, 삼국 이후 대표적인 신문을 모음했었던 시집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반은 자신이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상이 바로 뭐냐면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공자 같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부르고 맹자 같은 사람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 성인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인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성리학적인 중요한 인간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학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뛰어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반들의 경우에는 사실 글 공부도 했었지만 활쏘기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줄 알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림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음악에서까지도 나름대로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양반들은 자신의 마음들이 굉장히 심란할 때는 매란국죽이라고 불리는 바로 대표적인 이 시대 때의 그런 이제 사군자 있는 그런 식물들을 화선지에다가 이것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수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매란국죽과 같은 그런 네 개의 바로 이제 그 식물들을 이제 그리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보냐면 동그라미 1번 사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군자, 매란국죽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그 외에도 산수와 같은 것을 많이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뭐 도가적인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강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리신 고사관음도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죠.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에 강희안의 고사관음도 관수도 참 관음도란다. 고사관수도 이거 수정해주세요. 고사관음도라고 또 썼네요. 고사관수도 적어주세요. 음자를 숫자로 바꿔주세요. 자, 고사관수도 이거를 이때 당시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궁궐에서 이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주고서 직접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화원 중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견은 바로 수양대군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었던 뛰어난 능력이 있었었던 나중에 그렇지만은 수양대군에게 제거를 당했었던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정말로 멋진 그런 신선들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것을 구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이것을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일종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산이라든가 산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풍경 같은 것을 봐가지고 그린 게 아니에요. 안평대군의 꿈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바로 몽유도원도, 그래서 이름이 이제 몽유도원도인 거예요.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그림을 이때 당시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도자기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고려시대 때에 고려 한 중기 정도, 이 정도 됐을 때의 고려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바로 도자기가 발달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로 자. 여러분들 바로 그것은 상감청자, 즉 푸른빛이 나는 그런 도자기의
상감 방식으로 아주 얇게 보호신경을 새겨가지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의 도자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상감청자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로 그런 형태의 상감청자의 유에 해당하는 도자기들은 상당수 없어져요. 없어지게 되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이 도자기를 좀 붓는 과정 중에서 선비의 정신 뭐 이런 것을 좀 본다는 그런 형태의 도자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고려의 도자기는 청색인데 이것이 조금씩 하얀색으로 바뀌어갑니다. 즉 어떤 게 뭐였냐면 도자기에 그 청색 청자를 만드는 그 흙에다가 하얀색의 바로 흙을 같이 발라가지고서 이걸 약간 좀 하얀 비스무리하게, 하얀 푸르스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도자기를 부어서 만든 약간 좀 푸르스름한 백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푸르스름한 그런 도자기, 하지만 청자는 아닌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청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바로 분청사기가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당시에 선비들의 경우에는 그 하얀 그런 도자기를 딱 보는 순간, 그림이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도자기를 보는 순간 바로 진정한 군자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바로 선비들이 하얀색 도자기들을, 즉 양반들이 이 하얀색 도자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청자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후에는 백자가 도자기로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분청사기, 청자에다가 빈칸을 적겠습니다. 백토, 하얀색 흙이라는 뜻이죠. 백토를 발라서 구웠고, 이후에는 백자, 동그라미, 깨끗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선비의 취향. 그리고 음악에서는 유교 의례와, 유교에서 봤을 때도 유학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 유교의 이상이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된 것이 음악으로까지 이제 전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음악을 듣고서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교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조선에서는 이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했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다 동그라미 치고 유교 의례 밑줄 칩니다. 유교 의례. 그리고 이것을 유교 의례와 관련해 가지고서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연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박연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궁중의 음악이었었던 바로 이 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서 체계화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악, 정리, 밑줄. 그 다음에 성현, 동그라미, 그리고 악학괴범. 자, 악학괴범. 이 악학괴범을 이 당시에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악보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때 바로 악을 이제 하는 그런 악보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음악이 이제 연주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주 철저히 잘 정리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했고, 이것은 밑줄 치겠습니다. 궁중 음악을 그림으로 설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끝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